그러니까 한 가지만 좀 만약에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벤 버냉키가 대공황에 그 연구해서 그 빠삭하게 대공황 시대에 그걸 알고 있고 또 뭐 2008년도 이후로 그 대형은행들 중심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거쳐가지고 무너질 위험이 없고 이미 엄청나게 또 엘리트들이 그 안에 포진되어 있어서 대안들을 계속 만들어냈다. 그래서 뭐 대공황 이런 건 이제 좀 옛날 얘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벤 버냉키는 그 얘기 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2008년도 미국의 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그걸 기가 막히게 차단해낸 사람이 벤 버냉키예요. 미국은 그 연준 의장이든 재무부 장관이든 대부분 기업에서 현장 경험을 겪은 사람들, 또 금융회사에서 CEO 등등 현장 경험을 확실하게 겪은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베냉키만 특별하게 학계에서 바로 임명을 해요. 지금도 재무부 장관하고 연준 의장은 학계 출신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연방은행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현장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근데 버냉키만 A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때 당시에 연준 의장으로 발탁이 됐냐면 이 사람은 세계 대공황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논문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야 대단하다. 이론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참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공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008년과 같이 심각한 사태를 딱 1년 만에 벗어나게 해요. 그 정책이 뭐였냐? 2008년 말에 미국이 G20 정부 수반, 재무장관, 그 중앙은행 총재, 또 IMF 등등을 전부 다 소집을 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미국이 모범을 보일 테니 여러분들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미국이 물론 가장 큰 타격을 받지만 여러분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을 제안을 해요.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요. 그게 뭐였냐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니까 통화량이 축소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2008년 말에 번원 통화를 2배를 올려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예요, 이게. 그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밟아가면서 나중에 0.25% 떨어뜨려요.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되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차단해내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협조해서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펼치는데 대체적으로 번원 통화를 20에서 30% 증가를 시켜요. 우리나라도 많이 증가시켰어요, 그때. 그리고 기준금리를 동시에 다 다른 나라도 낮춰가요. 그래서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을 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2009년도에 마이너스 한 2% 내지 3%갈 것이라고 예측해두고 있었는데 제가 여전히 틀렸어요. 왜냐? 워낙 적절한 정책을 시적절하게 딱 펼치니까 신용 파괴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버냉키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못 봤냐? 경제 병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제 질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원인에 대한 경제 학계는 물론이고 경제 정책 당국자들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어요.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파생 금융상품이 문제다, 레버리지가 문제다, 또 금융규제 완화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이건 미국의 금융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본 원인은 따로 있어요. 물론 그 근본 원인하고 결과 사이에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찾고 찾아 들어가면 결국 찾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들 부시가 The Ownership Society라는 공약을 내세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550만 채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그 공약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됐어요.
그럼 550만 채 주택이 순조롭게 이렇게 소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살 사람들이 유동성을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페니메이, 프레디맥 등을 동원해 갖고 파생 금융 상품 만들어내고 그 부채 담보부 증권 CDO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증권을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CDS라고 파산 스와프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요.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그런 것들을 묶어서 그러니까 A등급 그 부채를 또 C등급 부채를 섞어서 하나의 또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신용평가기관들이 A등급으로 이걸 판정을 해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그 무주택자들에게 신용이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거품이 크게 형성이 되죠. 그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 내에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서 2008년 말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베어스턴스도 그래서 무너졌고, 베어스턴스 무너진 다음에 인디맥 은행, 워싱턴 뮤추얼, 나중에는 리먼 브라더스. 이 리먼 브라더스는 미국 4대 투자 은행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 은행이에요. 이런 은행들이 연이어 파산한단 말이에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나는 그때 진짜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미국에서 벌어졌던 일이 이미 영국에서 벌어졌어요. 1980년대 중반에 대처 정부가 무주택자들에게 공공임대 그냥 거의 무상이나 다름없이 매각했고 또 150만 채 주택을 공급해요, 추가로. 그래서 그 영국의 주택 보급률이 56%에서 65%로 올라가요.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해져야 돼요. 그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이제 그 부동산 시장 전반에서 이제 거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붕괴되면서 1990년 들어서면서부터 3년 동안 경기 후퇴가 급속하게 진행돼요. 두 해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한 해는 0%대 성장을 해요. 네. 영국이 이미 그걸 겪었다 그러면 미국은 그거 왜 외면했을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 사례는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금융위기 속에서 또 시적절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는 걸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국제 공조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바로 전염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나만 살겠다고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일방적으로 펼쳤잖아요. 그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될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정책 수단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혹은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이 세 개를 모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와, 지금 심각해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원래 낙관주의자예요. 제가 책을 한 21권을 저술을 했는데 비관적인 건 이 책이 거의 유일할걸요, 아마.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경제 병력으로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뾰족한 대안이 없으니까 대공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럼요. 자칫하면. 맞습니다. 네. 진짜 이거 이게 되게 처음에는 겉표지만 봤을 때는 좀 무시무시하고요. 약간 이거 좀 비관적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긴 했는데 좀 소수의 목소리일 수도 있다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을 꿰뚫는 그 원리가 작동하고 있네요. 되게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답답해요. 네. 어디 돌파구가 없을까. 내가 조금 머리가 좋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단을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우선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질 것 같아요. 그게 중국으로 전염되면 중국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봐요. 이상하게 금융위기가 이렇게 물밑에서 진행될 때, 그러니까 신용 파괴 원리가 물밑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는 무언가 트리거가 꼭 터져요. 그 방아쇠 역할을 할 그런 무언가가 터져요.
근데 이제 그거 트리거가 터졌거든요. 음. 이제 그 실버게이트 캐피털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뭐 이런 연쇄적인 파산이라는 그 트리거가 터졌는데 그 트리거를 물 위로 올라오려는 것을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딱 머리를 때려서 이제 수면으로 밀어 넣었는데 또 다른 트리거가 어디선가 터지면 이번에는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금융위기에 빠지면 더 큰 타격을 중국이 입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또 다시 미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연쇄로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이 터지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참 동안 대공황처럼 진짜 한참 세월이 지나야겠네요.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단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벌어질 것 같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트리거가 언제 터지느냐, 2달 후에 터질지 석 달 후에 터질지 몰라요. 이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루빨리 국제 공조 체제가 구축이 되고 공동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 난국을 타개할 정책을 모색을 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펼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거식 전체 흐름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파악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주식 시장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급상승도 맞고 그 다음에 패닉 상태도 들어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붕괴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를 막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런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고 비록 약하지만 됐고 그리고 조만간 지금 세계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칠 것 같아요. 그러면 더블 딥이 오지 않느냐. 부동산 시장에서 더블 딥이 오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더블 딥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번 빠졌다 약간 오른 건데 여기서 한번 더 빠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빠진 거는 이제 당시에 경기 하강 때문에 빠진 거고 이제 새로운 이제 후퇴, 하강 이런 것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더블 딥이 오기 전에는 또 등락이 아주 심해요.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한 말씀 드리자면 아이작 뉴턴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이 사람은 투자에도 귀재였어요. 그래서 한때는 큰 이익을 봐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가 매도한 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다시 막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에 들어가요. 그러다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투자의 귀재라는 소리가 다 허망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조폐공사 사장, 이게 영국 조폐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폐국장으로 자기 삶을 이어가요. 전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그냥 불행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어떤 더블 딥이 올 때는 그 오기 전에 꼭 등락이 아주 심해지면서 오를 것 같은 징후를 자꾸만 보여요. 저는 이제 임상 사례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와놔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금리 올라가는 정도도 이제 상한이 나왔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니까 그러면 유동성이 생기고 주가는 올라갈 거고 그래서 미리 선투자해야 된다. 아니요. 지금처럼 장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럼 최대한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수비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때 공격적으로 하면 아이작 뉴턴처럼 된다니까요.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현금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뭐 금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건 좀 어떠세요? 지금 이제 요새 이제 금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자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데 나오면 도표를 좀처럼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그려야 돼요. 어. 제가 그려서 보여주면 그거는 그 사람들 거 아니에요. 내 거예요. 어. 그 사람, 그렇네 하면서 넘어가요. 그게 본인이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거예요. 이러이러 가는구나. 앞으로도 이러이러 가겠구나. 대충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980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까지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을 했는데 또 그게 달러 가치가 이제 급락하기 시작하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금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때 800달러까지 올라가요. 근데 2년도 안 돼서 300달러대로 떨어져요. 금 가격이요?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엄청 떨어져. 800달러까지 가서 300달러로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데. 금도 엄청 변동하네요. 이게 그러면 그때만 있었냐? 아니잖아요. 2008년 이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금가격이 폭등했었잖아요. 한때 2,800 넘었을걸요. 네. 최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금은 절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가치 등락이 엄청 심한 이거 재화예요. 그렇다면 금 투자를 하시려거든 최소한도 1960년대 이래에 금 시세표는 본인이 책상 앞에다가 그려서 붙여놓고 그거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충 어느 때 금가격이 오르고 어느 때 떨어졌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투자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그려보셔야 돼요.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보고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 거지 내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소위 뭐 어떤 뉴스는 그러더라고요. 채권이 똥값 됐다고.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채권도 조심해야 돼요. 그 뭐 채권 스와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레버리지가 한 20배도 되고 그러잖아요. 또 그런데 투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시면 안 돼요. 전문 기관들은 수많은 인원들이 그것만 연구하잖아요. 개인이 어떻게 그걸 따라잡아요. 그 경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무조건 깨져요. 그래서 그런 파생금융 상품 쪽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간다. 이 흐름은 보통 한 5, 6년 가요. 그런 때는 투자하셔야 돼요. 또 하락할 때도 하락할 때는 좀 달라요. 하락할 때는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떨어져요. 근데 그 고점에서 샀다가 저점에서 파는 일을 자주 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현금 들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현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현금을 쥐고 있으면 자꾸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 참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권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다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주기가 이제 광기가 벌어지는 기간이 한 3년, 정체 기간이 반년에서 1년, 폭락 기간이 반년에서 1년, 그리고 장기 정체에 들어가는 기간이 한 5년 정도, 이런 주기를 이제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 주기를 잘 보시라고 그렇게 권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글로벌 금리가 또 다시 덮친다라면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정체기가 또 한 4, 5년 갈 거 아니에요.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현금 쥐고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사이클을 보고 잘 파악하고. 사이클 보면은 뭐 그래프 보면 자꾸만 투자하고 싶잖아요. 저거 그때 투자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자꾸 들게 되고. 그래서 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해야 될 때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좀 더 지나서 들어가도 상관없고. 서두에서 말씀해 주실 때 미래 수요가 현재로 이동해 오면서 광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패닉이 오는데 그 이유가 수요의 공동화. 근데 그 공동화가 메꿔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런 투자들도 그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끌을 해가지고 미래 수요를 다 끌어왔잖아요. 이 책에 그 기본적인 그 원리, 금융위가 진행하는 이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
좀 자세히 적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사람이 나쁜 얘기, 비관적인 얘기하는 것처럼 껄끄러운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또 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 경제,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려서 제 마음이 오히려 아파요. 참 좀 저도 답답하고 그런데 경제 병략으로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병략은 제가 이미 예측력으로 입증을 했잖아요. 그 유용성을. 그래서 제발 좀 경제 병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 병략은 일반 원리뿐만 아니라 임상 사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임상 사례를 통해서 일반 원리를 검증할 수도 있지만 임상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원리를 또 도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임상 사례들은 임상 수련에 필수적이에요. 좋은 의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하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이 임상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 사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제 병리학에서는 경제 질병으로 꼽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급성 질환, 또 하나는 만성 질환이 있어요. 만성 질환에는 일본처럼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초장기 저성장을 하잖아요. 연평균 성장률이 0.8%밖에 안 돼요. 이런 사례, 이게 만성적인 질환이죠. 그리고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만성 질환에 속해요. 이제 그 밖에는 다 이제 급성 질환인데 이 급성 질환은 금융위기 그 자체, 그리고 금융위기나 다른 외환위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제 경제 위기, 그리고 외환위기, 이제 크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 밖에 이제 하나 더 꼽자면 재정위기도 있어요. 재정위기라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워낙 과거에 비참한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엄청 조심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요. 그래도 여기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만 진행이 되면 초인플레이션을 반드시 초래를 해요. 근데 초인플레이션은 그 자체로 치료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초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경기를 급속하게 하강시켜야 돼요. 그리고 통화개혁을 해야 돼요. 이 고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고통을 못 참아내고 저항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재정 위기는 위험하고, 그리고 이제 외환위기, 이건 외환모이고 고갈로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위기를 역사적으로 8번 겪었어요. 1956년, 1962년, 68년, 71년, 74년, 79년, 82년, 97년 이렇게 8번 겪었는데 이 외환위기가 모두 다 은폐되어 있어요. 불행한 일이 은폐되면 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다는 게 역사의 철칙이에요. 그 불행한 일이 반복된다고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는 똑같은 경제정책으로 반복됐어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었어요.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이 수입을 급증시키고 수입을 급증시키면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면 외환 보유가 고갈되면서 환율이 폭등하고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터진다고요. 그 고통은 최근에 우리가 겪었으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외환위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 과정도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금융위기 본연의 금융위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리고 결론도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본격화해요. 그런데 그런 임상 사례들, 여러 사례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이제 경제 병리학에 관한 책을 하나 펼칠 텐데, 거기에는 그런 임상 사례들을 제가 한번 다 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그 연구하는 데만 20년 이상 걸렸어요. 임상 사례들 연구하는 데만. 그 사례들 연구해서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일반 원리들을 제가 도출해냈는데, 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분들도 이제 그 임상 사례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이
계속 돈을 찍어낼 수 없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초인플레 그것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물가 불안은 통상 반년에서 한 2년에 걸쳐서 일어나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6개월 이후부터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끼치고 본격적으로 물가 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1년 반 지나서부터 나타나요. 그리고 한 2, 3년 지나면 그게 제어가 안 되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통화 증발의 위험성을 흔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러운 게 그거예요. 미국은 경제학자 출신을 바로 그 경제정책 당국자에 임명 안 한다니까요.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을 안 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현장을 먼저 봐요.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다른 나라들 초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물가 불안에 관해서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주의를 기울여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그 물가 불안을 잘 제어했지만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을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말까지 10년 이상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고 당시에 미국 경제가 독일 경제와 일본 경제에 추월당하게 됐어요. 그 1980년대에 기준금리를 21%로 끌어올리면서 경기가 이제 1980년대 급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가가 안정 추세에 들어가는데 그 뒤부터는 금리를 내려도 소위 이제 베이비스 때 0.25% 내려요. 올려도 0.25%를 올려요. 그게 아마 그 그린스펀의 공로 같은데 그린스펀은 적기에 그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경기 관리를 잘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그걸 하나의 모범으로 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물가 불안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미국의 물가 불안은 통화 증발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국제 자원 가격이 급등했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디커플링 때문에 그 값싼 중국 제품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물가를 안정시켰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졌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이제 공급망 문제가 생겼었고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미국의 물가 불안이 일어났지 통화 증발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또 제가 이런 말씀 되도록이면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통화의 가치든 재화의 가치든 이거는 무게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운동에너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라 이 정도로 마무리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은 운동 에너지를 갖춘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 운동 에너지를 갖추고 있으면 다른 물가를 자극을 안 해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흐르는 물에 움직이지 않은 돌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물과 같이 흘러가기 위해서 물의 속도를 빼앗잖아요. 근데 이제 흐르는 물에 여기서 총으로 예를 들어서 쇠구슬을 쏜다고 생각해봐요. 그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잖아요. 물 흐름을 안 늦추잖아요. 오히려 그 쇠구슬이 물보다 속도가 더 빨리 흘러가면 물이 흐르는 속도를 더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운동 에너지를 갖춘 통화량을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잘못된 방향으로 쓰인 게 이제 작년에 이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죠. 다른 나라의 저축,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갔죠. 근데 이것들은 경제의 순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가 불안을 안 일으켜요. 이건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그 현재 경제학에는 운동 에너지 개념이 없어요. 무게 개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되도록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촉이 좋으신 분들은 이 말씀 드리면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 소장님 책 다시 한번 정독하고 다음에 또 혹시 기회 돼 가지고 모실 수 있으면은 또 신간 나오고 그럴 때 한번 모실 수 있으면은 그때는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려도 돼요.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좀 촉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무슨 얘기들을 해요. 근데 온갖 지표들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짧은 시간에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N7개가 고작이에요. N7개를 넘어서면 그거를
활용하기 어려워요. 기억을 못 해내니까. 어. 그리고 그 N7개이더라도 이 N7개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는 또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변수가 10개다. 그러면 관계는 45개가 형성이 돼요. 100개다. 그러면 이게 5050에서 100배니까 4950. 그리고 이게 1000개다. 그러면 50만 관계가 생겨요. 50만 개의 관계를 누가 그걸 포착을 하겠어요? 네.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요? 만약에 10개의 경제 변수를 내가 주요 관심 변수로 삼겠다 그러면 그 관계가 45개잖아요. 45개의 관계를 항상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뭐냐면 일단 경제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한다. 특히 이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만큼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경제 병리학에서 얘기하는 여러 지표들, 특히 경제 성장에 제약을 가하는 지표가 두 개예요. 하나는 물가불안, 하나는 국제수지 악화니까 물가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동시에 봐야 되고, 국제수지는 무역수지도 중요하지만 경상수지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경제 지표를 줄이라는 거죠. 경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핵심적인 경제 변수들만 지켜보는 게 경제를 보는 눈을 훨씬 더 밝게 하고 앞날을 내다보게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도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제가 경제 병리학 하면서 절실히 느낀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자신은 있어요. 아무리 복잡한 지표 갖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도 예측에 있어서는 제가 질 생각이 없어요. 핵심 지표만 갖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단순하고 쉽고 또 짧은 시간에 그 결과를 낼 수 있고, 물론 이제 경상수지 같은 거는 아무리 빨리 해도 예측하는데 보통 한 보름 걸리긴 해요. 그거는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니까 환율도 고려해야지, 국제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지, 뭐 이런 등등 이제 이미 해놓고 이제 나중에 검증하는 건데, 그런 검증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한 보름 정도 걸리는데 그 밖에 거는 금방금방 해요. 지난해 제가 10월 달에 책 내면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이 이미 진행됐다. 연말에 마이너스 성장할 거다. 간단하잖아요. 미국의 고금리하고 강달러 정책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이 두 개 변수 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쉬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의 저자이신 최용식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